마음속에 큰 도화지를 활짝 펴보세요. 푸른 용의 해, 청룡의 날개에 올라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꿈과 희망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나의 심장 소리를 느껴보세요. 두근, 두근. 용기를 가슴에 가득 담고 끝없이 펼쳐진 저 파란 하늘 위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을 탄 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와, 그 상상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생각만 해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보는 2024년이 되시길 바라며 별별 미술관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그림 DJ 성선아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를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간절하게 합격이나 승진을 기원하시나요? 또는 평범한 하루의 소박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바라시나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간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소원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류 미술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까마득한 몇만 년 전부터 그려진 동굴 벽화만 하더라도 사냥을 기원하는 주술의 의미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류는 행복을 바라고 소원을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도 표현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해외에서 K컬처의 저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고 있는 행복을 담은 그림, 복을 가득 실은 길상화, 우리 결의의 그림인 조선시대 미나를 한 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담아 노래를 듣고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정말로 용을 타고 하늘을 달려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2024년 갑진년은 신성한 용의 해입니다. 그것도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첫 그림으로 미나 운용도를 소개합니다.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 포효하는 용을 그린 미나 작품인데요. 운용도 그림 속에서 용은 오방색을 기준으로 몸통은 황색, 비늘은 청색, 귀와 코와 혓바닥은 적색, 털은 녹색으로 강렬하게 대비를 이루며 화려하면서도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운용도는 매우 장식적인 구름 무늬 사이에서 자태는 밝고 강한 색상으로 색칠되어 있지만 이내 구름 속으로 스르륵 사라지듯이 파묻히기도 하는 구름과 용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이 매우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용과 구름은 하나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은 용이 기운을 토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용은 비와 구름을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옛날에 가뭄이 들면 비를 몰고 다니는 용을 그려 걸어놓고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2024년은 용 중에서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하잖아요. 비와 물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청룡은 농경사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죠. 용은 현실 속에서는 없는 가상의 상상 속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건 현실에 있는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퍼즐을 맞추듯이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낙타와 같은 머리와
사슴의 뿔, 토끼의 눈, 돼지의 코, 소의 귀, 뱀의 목덜미, 큰 조개의 배, 잉어의 비늘, 매의 발톱, 호랑이의 주먹을 지닌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변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아름다운 구슬을 가지고 있으며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 위에는 공작 꼬리 무늬같이 생긴 보물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떠세요? 멋진 용의 모습을 그리셨나요? 이처럼 각 동물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상상해서 만들어진 용은 그 능력 또한 무궁무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과 바다의 신으로 믿어져 왔고 그래서 용은 물에서 나으며 그 색깔은 오색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고 해요. 용은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도 있고 아래로 들어가자고 하면 깊은 샘 속으로 잠길 수도 있는 변화무쌍하고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능과 신통방통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황제와 같은 높은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으로 하는 문양에 많이 쓰이는데요. 오래전부터 그려진 청룡은 고구려 고분벽화나 백제 고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청룡 500호 많이 들어보셨죠? 청룡은 동서남북의 네 방위 중 동쪽을 가리키는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이 깨달음을 얻으면 비늘의 색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해서 청룡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청룡이네요. 푸른 창 한자를 써서 창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수원화성의 창룡문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상소로운 기운을 가지고 나쁜 것을 물리쳐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다양한 이미지로 재창조되고 있죠.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의 디자인, 게임, 영상에서도 꾸준히 인기 있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룡의 푸른 기상을 느껴보기 위해서 창룡문을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할 때 그려보신 청룡을 타고 날아가는 출발지 배경으로 딱인 것 같지 않나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정월 초하루 새해가 되면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과는 상관없이 용을 그린 운용도와 같이 짝을 지어서 호랑이를 그린 용어 문배도를 대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문 한쪽에 붙이는 호랑이는 호축 삼재, 즉 나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 붙이는 용 그림은 용수오복, 즉 용이 5가지 복을 가져온다 하여 길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같이 소개할 호랑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새해 첫날 나쁜 귀신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대문이나 집안의 벽에 걸어 놓았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 민족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자코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호랑이의 호, 까치의 작, 그림의 도 해서 호작도 또는 자코도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옛 이야기 아시죠? 그림 안에서 까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불러들이고 알려준다는 기쁨의 전령사를 담당합니다. 호랑이는 호축삼재라고 해서 3가지 재앙인 화재, 수재, 그리고 풍재를 막아주고 병이나 기근, 병난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벽사의 의미로 애군이나 잡기를 막아 우리 집에 오려는 나쁜 것을 물리쳐준다는 뜻이겠죠. 소나무는 인월, 곧 정월을 의미합니다.
또 소나무는 생명력이 긴 장수를 나타내죠.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고 늘 푸르른 청춘을 뜻하며 영원한 젊음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코도에 그려져 있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조합하면 새해를 맞이하여 혹여나 생기는 애군을 모두 내쫓고 늘 건강하고 좋은 기쁜 소식만 불러드리고 알려주어라 하는 무사무탈의 기원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매년 새해 정초가 되면 자코도 그림을 그려서 아랫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대문이나 집안에 붙여두었다고 해요. 초가집에 사는 서민들도 집안이나 부엌문에 붙였다고 합니다. 평안에 대한 소망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같았을 거예요. 자코도의 구도는 거의 대부분 모든 그림이 비슷합니다. 미나는 뜻이 중요하지 그 미적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본으로 대고 그대로 베껴서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물론 조선 후기에 가면 조금씩 개성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습니다. 소나무가 있고 까치는 그 소나무 가지 위에 낮게 앉아 있습니다. 바로 밑에 큼지막한 호랑이가 도사리고 있는 구도입니다. 호랑이는 눈을 크게 뜨고서 무언가를 노리는 듯하고 까치는 무언가를 또 전해주려는 듯 소나무에 앉아 대등한 관계로 호랑이를 내려다봅니다. 호랑이만 보더라도 어딘가 조금 불편한 듯 엉성한 자세와 삐딱한 얼굴을 하고 있고 다른 이가 또 그린 자코도에서는 어눌한 표정이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분간이 안 되게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왜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었을까요? 미나가 재밌는 점은 도화서의 하원들의 그 사실적인 묘사가 기본이 되는 그림의 시작점과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전문 화가가 아닌 그림의 소질이 있던 백성들부터 지방의 무명 화가들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다 보니까 제각기 맘대로 그려지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그림이 가지는 의미와 주문자의 소망이 그림을 통해 나타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려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나가 가지는 특색이고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나 속 호랑이가 가지는 다른 이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삶을 위협하는 정말 무서운 맹수지만 그 무시무시함 때문에 오히려 희화한 모습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약자인 까치가 호랑이를 꾸짖듯 놀리는 듯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려운 존재인 호랑이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그 두려움을 달래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의미도 있는데 호랑이는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로 까치는 현명하고 선량한 백성으로 은유합니다. 부패한 관리를 백성이 조롱하며 꾸짖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통쾌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점차 힘센 호랑이가 바보스럽고 멍청한 듯하게 그려지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풍자로서 까치가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당시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던 지배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해석은 어찌 됐던 간에 연약한 까치와 무서운 호랑이가 한데 어울려 있는 우리나라 미나의 세계는 풍부한 꿈과 해악이 담겨 있어서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호랑이와 까치와 소나무의 형식은 중국 명나라 그림에서 영향을 전해받긴 했지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개성이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호랑이의 익살스러운 모습, 순진한 표정으로 해악이 더해져서 재미있게 연출되어 큰 웃음을 주는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리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1934년에 그려진 자코도에서는 서로 사이가 매우 좋게도 그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가족과 까치 가족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화면에 가득합니다.
엄마 호랑이는 동그란 눈에 속눈썹이 예쁘게 올라가서 밝게 웃고 있습니다. 무서운 발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손뭉치만 보입니다. 아기 호랑이들은 자유롭게 놀고 까치 가족도 긴장감 따위는 없이 엄마 호랑이와 마치 육아에 대한 고충이라도 나누는 듯 밝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세상에, 호랑이와 까치의 대화라니. 실제로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해악은 서민들의 문화에 정서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민들의 음악인 탈춤, 판소리에서도 걸쭉한 농담이 기본이 되듯이 국문 소설에서도 웃음거리 가득한 문장의 재미를 보장하듯이 그림에서는 미나가 그 해학적인 요소로서 서민들의 정서적 해방감을 충족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마다 그 지역색이 보태지고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더욱 개성적인 미나가 그려지는데요. 지금 보면 오히려 세련되고 더 위트가 넘쳐서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창의성이 정말 돋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쿠도를 감상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신년의 시작을 자쿠도를 통해 애군을 맞고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안녕을 소망했습니다. 왜 조선시대에 더 미나가 유행하고 많이 그려졌을까요? 미나를 한자로 뜻을 풀면 백성이 그린 그림입니다. 전문화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그린 그림인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 결의의 그림 미나를 통해 선조들이 들려주는 숨겨진 욕망과 소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전에 초등학생들과 미나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미나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데 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그림을 그려서 소원을 빌어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면 되지. 왜 그림을 그려서 바라기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조선시대 미나가 사회적으로 넓게 유행하게 된 이유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종교의 자유도, 병원도, 생활의 여유도 모두 다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림으로라도 마음을 의지해서 기복을 비는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시대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미나가 유행한 시기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서인데 당시 정치적으로 외란이 연이어서 일어났었고 생활이 워낙 피폐해지다 보니 전국적으로 밀란도 일어납니다. 서구 열강의 위협도 서민들을 힘들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무력한 정치로 양반들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지배계층의 행패로 백성들은 불안과 가난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전염병이라도 돌면 손 쓸 방법도 없이 한 고을이 초토화되기도 했고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침울한 역사와는 반대로 밝고 명랑한 미나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림을 통해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절망과 불안을 극복하고 정서적 균형을 만들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한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지혜가 담긴 미나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밝게 보는 우리 민족의 긍정적 세계관이 가득 담긴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나를 보면 그 그림 안에 작가의 낙관이 없습니다. 그림에 내가 그렸어 하는 사인이 없어요. 미나는 도대체 누가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똑같이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보통 화가들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추상화를 보면 이거 도대체 뭘 그리려고 한 거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제목으로 눈을 돌리면
무제 1, 작업 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난감하죠. 미나는 다릅니다. 만약에 운용도라는 그림을 부탁을 했다면 주문한 사람도 그리는 화가도 같이 감상을 하는 사람도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똑같은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어요. 미나는 마치 흘러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게 되는 붉은 악마 축구 응원가처럼 우리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예술입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미나에 우리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미나 배우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행복을 담은 그림이라 미나를 그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미나는 전혀 어려운 그림도 아닙니다. 배우기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에는 도전해보세요. 물론 미나 중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한 작품도 있습니다. 학문 정진의 뜻이 담긴 책가도 병풍이나 섬세한 기교가 필요한 화조도 병풍도 있고요.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 같은 도화소 하원들이 왕실에서 그린 매우 장식적이고 고급지게 그려진 궁중미나도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고궁민속박물관에 가시면 좋은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나는 이렇게 계층을 뛰어넘어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지기도 하고요. 사대부가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려지기도 하고요. 여염집 벽장문에 작은 소원을 담아서 두루 걸렸던 그림이 미나입니다. 계층마다의 생활과 정서가 꼭꼭 담긴 보물상자 같은 그림이 미나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빌고 출세를 기원하며 장수를 염원하는 또 다른 미나 작품도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담은 그림을 가장 많이 주문하고 그렸을까요? 사랑, 건강. 저는 옛날 그림을 보면서 시대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미나의 화첩을 넘겨보다 보면 화려하게 활짝 핀 꽃의 황연, 꽃 그림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가장 많은 소원을 빌었던 부귀영화를 얻는 그림, 모란도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시나요? 삼국유사에 나오듯이 모란 그림과 꽃씨를 보낸 당태종과 분황수화를 지어 답한 신라의 선덕여왕의 정치적 풍요가 담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란은 역시나 꽃중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궁궐이나 사찰 또는 민속 공예품에서 보시면 여기저기 곳곳에 모란꽃이 차고 넘치도록 그려지고 새겨지고 수놓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란이 인기였을까요? 꽃 중의 왕이라서? 연결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모란은 그 의미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용이 길상의 최고 동물이라면 모란은 꽃 중에 최고입니다. 장식의 소재로 단골로 쓰였습니다. 모란 병풍은 왕이 거처하는 침전이나 어전에도 꾸며졌고 중궁전에서는 더 화려한 모란 문양들로 가구에서부터 의복까지 아마 많은 것들이 장식되었을 거예요. 병풍은 8폭에서 10폭 전체에 색색의 모란꽃들이 가득 넘치게 일정한 패턴으로 그 상징성을 강조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왕실의 혼례와 왕세자 책봉식 같은 큰 잔치 때에는 필수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례나 상례와 같은 슬픈 의례 때에도 모란으로 장식을 하였다고 해요. 조선 왕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축복의 상징이므로 사대부가에서도 서민들도 당연히 따라서 쓰고 싶었겠죠. 그래서인지 민간 혼례 때에는
궁중에서처럼 마당에 모란 대병, 모란 병풍을 세웠습니다. 평소에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서민들도 혼이 나는 날만큼은 모란 병풍을 두르고 왕처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서민들에겐 턱없이 비싼 모란 병풍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때는 왕실에서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청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혼례 때 모란 병풍을 빌려주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장례 때도 상여 곳곳을 모란꽃으로 장식했고 제사 때도 모란 병풍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사찰에서도 불교의 꽃으로 알려진 연꽃만 쓸 것 같은데 극락왕생을 비는 명부전에서 모란 병풍을 세웠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란은 계층과 종교에 상관없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기쁨과 슬픔, 어느 한 정서에 머물지 않고 인간사를 모두 축복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예예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꽃이 모란이고 미나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꽃도 모란입니다. 자, 이제 응용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실의 모란도 병풍을 보면 붉게, 노랗게, 파랗게 활짝 핀 모란꽃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울퉁불퉁 꿈틀거리는 화려한 괴석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로 괴석 모란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기원하는 그림일까요? 모란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귀를 상징하죠. 그렇다면 괴석은? 돌이죠.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상징합니다. 괴석 모란도는 현실의 부귀 복락을 다 이루고 오래오래 장수하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입니다. 정말 최고죠.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조선 미나 박물관에 소장된 모란 화병도인데 크고 화려한 붉은색의 모란 꽃송이가 한가득 꽃병에 꽂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모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예뻐서 보고 그린 정모라와는 성격이 다르죠. 꽃병 밖으로 차고 넘치게 붉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하고 청아 백자 꽃병은 평안을 뜻합니다. 모란과 꽃병을 함께 그린 모란 화병도는 집안의 부귀와 평안이 차고 넘치라는 길상의 의미를 가지는 그림입니다. 더해서 모란은 향기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란꽃과 나비를 함께 그려 넣으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중국어의 동의음으로 나비는 80세 노인을 그리고 또 뒤에 나올 고양이는 70세 노인을 뜻합니다. 당시만 해도 80세나 70세만 살아도 크게 장수한 것이니 고양이와 나비는 장수를 의미하며 미나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정오모란이라는 주제의 그림은 모란꽃과 고양이를 함께 그린 것인데 한낮의 정오 때 가장 환해서 모란이 활짝 피고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은 빛이 부셔서 눈동자가 일자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부귀와 행복이 가득 들어오고 장수하라는 의미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림만 보아도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부귀 영화를 누리길 바라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대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저는 미나를 통해 또 한 번 놀라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부귀나 장수에 대한 소망 이상으로 과거 시험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 기원 그림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그냥 높은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냥 쭉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미나를 통해 확인했다고나 할까요? 잉어, 메기, 연잎, 용, 개 등등 소재도 정말 다양한데 그 물성들이 가지는 아주 작은 특징에도 상징성을 부여해서 합격과 출세의 의미로 그림에 소재로 활용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 걸까요? 그림을 보면 물고기 한 마리가 물결이 거센 파도를 힘차게 헤엄쳐서 힘껏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물고기 머리가 떠오른 태양을 향해 있어서 마치 해를 향해 뛰어오르는 것처럼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기운찬 물고기와는 대조적으로 가는 붓으로 얇은 선을 여러 번 중첩해서 넘실대는 바다 물결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물고기의 머리와 비늘은 진하고 옅은 농담을 반복해서 채색했습니다. 물고기가 튀어오르며 일어난 물보라도 생생하게 묘사했고 눈동자도 뚜렷하게 그려넣어 간절함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어변 성룡도에서 물고기는 잉어를 가리키는데 잉어가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양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강에 사는 잉어가 바다에서 솟아오르게 그려졌을까요? 바로 물고기가 물살을 뛰어올라 용으로 변한다는 등용문의 고사에서 연유했기 때문입니다. 용문에 오르다라는 뜻인 등용문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출세에 이르거나 관, 즉 나라의 벼슬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중국 황하의 상류에 있는 급류인 용문폭포를 많은 잉어들 중에 단 오직 한 마리만의 잉어만이 오르게 되고 그 잉어는 용으로 변하게 된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 한대에 저술된 역사서인 후한서의 이응전에서 유래되었고 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문은 지금의 강주 용문현이다. 신씨 삼진기에서 이르기를 하지는 일명 용문이다. 물이 험하고 좁아서 물고기와 자라의 무리가 광과 바다로 오를 수 없다. 큰 물고기들 수천 마리가 용문에 이르지만 오르지 못한다. 만약 오르면 용이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응이라는 사람은 후한 말의 관료로서 그 당시 황간이 득세하던 혼탁한 시절이었는데 항시 몸가짐과 태도가 바른 것으로 유명해서 그의 고매한 인품은 만천하의 모범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응은 젊은 관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젊은이들은 그의 추천을 한 번만이라도 받는 것이 당대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가리켜 등용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독서실이나 학원 이름으로도 등용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어변 성룡도가 가지는 입신 출세의 의미는 조선 후기 선비들의 모든 꿈이었을 텐데요. 과거에 그 장원급제하여 성공하기를 축원하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서 매우 인기 있는 그림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기업에서 나오는 엿과 초콜릿을 선물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 나눔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이 곧 길상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을 다짐하며 평안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그림에 담아서 걸어놓고 안심하며 하루하루 살아내었을 그들의 삶. 저마다 소원은 달랐겠지만 행복하길 바라는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서로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또 성공과 출세를 염원한 대표적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화도인데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꽃은 불교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연꽃은 사찰에 가면 장식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내듯이 속세의 혼탁함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을 낸다는 의미로 불교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도 고결한 선비를 상징하는 것을 아시나요? 송나라 유학자 주도니가 군자의 왕으로 칭하며 연꽃은 더러운 연못물에서 진흙물이 닿아도
절대로 물들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유교의 이상적인 군자의 자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선비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미나 속에서 등장하는 연꽃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을 상징합니다. 무엇과 같이 그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물고기와 짝을 이루면 평안과 여유로움을 가지는 풍요를 상징하는 연꽃이 됩니다. 또 두 송이의 연꽃을 그린 그림은 화목과 사랑을 뜻하고 열매를 맺어서 씨앗이 여러 개 보이는 연꽃은 다자다복, 즉 자손번성을 상징합니다. 보통 식물들은 대부분 꽃이 먼저 피고 지면서 열매를 맺는데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기는 식물로서 빠른 시일 안에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자손번성을 뜻하기도 해요. 잇따라 귀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강해서 결혼식의 그림 선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출세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면 일로영가도라고 해서 열매를 맺은 연꽃과 백로 한 마리가 거니는 그림이 있습니다. 환자음이 같은 일로연과, 즉 한 번에 연달아 통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과거 시험도 초시, 복시, 전시 단계가 많더라고요. 이 모든 시험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합격하라는 의미로 일로영가도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과거 시험 선물용으로 딱이었습니다. 또 연꽃에 물총새나 까치가 같이 그려져 있어서 연밥을 콕콕 쪼아 먹는 그림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에 콕 집어서 합격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난 연꽃 아래로 오리가 한가로이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그림은 오리압 한자에 그 갑과 세조자 구성해서 갑이 으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곧 장원급제를 기원하는 그림이 됩니다. 두 마리의 오리를 그려서 이갑, 향시, 전시, 그 1차, 2차가 있죠. 모두 장원급제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오리는 꼭 한 쌍으로 그려집니다. 연꽃이 천지에 가득 피어난 그림은 연꽃의 변신력을 닮아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그림이라고 하고요. 연꽃과 학을 같이 그린 그림, 소나무, 해, 학을 같이 그린 송학도, 연꽃과 개를 같이 그린 그림, 여러 마리의 사슴을 그린 백록도, 쏘가리를 그린 그림, 잉어, 메기, 닭, 맨드라미를 그린 그림, 모두 출세와 성공하기를 바라며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정치를 위해 출세하는 것이 선비의 당연한 일임에도 재물과 또 권력을 경계하고 그런 것을 욕심내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던가요? 선비의 유유자적, 욕심 없는 마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내면에 출세의 욕망을 가득 담아 진솔하게 그린 그림, 그것 또한 미나가 가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올해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시나요? 다이어트가 성공하길 바라시나요?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만 더 오르길 바라신다고요? 올해는 꼭 나의 인연이 나타나길 바라는 분도 계시겠죠. 고3을 맞아 대학에 합격을 바라는 학생들도 있고 이번엔 승진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픈 가족의 쾌유를 바라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잉어가 용문폭포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해 봅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용기 낸 잉어만이 폭포를 거슬러 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도전하세요. 자, 우리 함께 용기 내어 볼까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본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